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충청 지역 마지막 경선에서 7연승을 거두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로써 19대 대선 레이스의 본선 대진표가 모두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어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확정이 되면서 그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경선 내용 그냥 뭐 전반적으로 한번 좀 총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올라오다가 결국은 대세론이 형성돼서 네. 막을 내려서 최종 승자가 됐다.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출발점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핵심 심장부는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끝까지 간다. 네. 이것이 이번에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두 전 대표가 드디어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역시 야권은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으로 대선 지형을 놓고 치열한 싹파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네.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네.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지율이 3월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그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연급 조연인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박주선 의원이 가담을 하면서 뭐 당내 경선이 불이 붙었고 특히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선거인단을 갖다가 크게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크게 모은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그 사이에 똑같이 경선을 치렀지만 네. 그 최순실 게이트로 대세론이 형성이 됐고 충분히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변은 안쪽에서 일어났고 이쪽은 대세론이 그대로 가니까 안쪽에 이제 조명이 더 쏠렸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드디어 안쪽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밑에서부터 안철수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부양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여론조사들 보면은 몇 개 여론조사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상당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역시 새로 유입되는 전략적 선택 지지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어떻게 네. 좀 보셨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 경선에 들어갈 때부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안철수 후보가 무난하게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당연 후보가 됐습니다만 이 지금 그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일종의 지금 오자 구도로 진행되는 이 선거 구도에서 일종의 양강 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네. 봅니다. 과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면 이루어진 것인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 그 경선의 출발지였던 호남에서의 그런 압승 그리고 경선 성공이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자강론과 맞물리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상당한 그 신뢰를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기문, 한교안, 안희정을 거쳐서 지금 종착지를 못 찾고 있던 중도표가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으로 해서 이번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 교체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정권 교체가 더 나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잘 겨냥한 부분 더 나은 정권 교체라는 부분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과연 이것이 이러한 그 지지율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좋아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률로서는 지금 75.01%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예. 선거인단이 1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최초에 선거인단이 220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는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 독자적으로 이런 지지율로 가지고는 승부가 아직은 안 될 것이고 다만 이것이 앞으로 구도적인 측면에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어떤 포션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 안철수를 띄우려는 예. 질소 포장된 과자봉지 같다.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규모도 작고 예. 또 애초부터 뭐 말씀하셨던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거라고 뻔하다. 상대 후보들이 워낙에 약체였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질소봉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일종의 야구로 치면은 견제구인데 견제구가 너무 많으면 야구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앞으로도 엎치락뒤치락 더 할 테니까 네네. 민주당으로서 한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말고 계속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유는 그런 식의 비유는 한두 번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쪽으로서도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요. 대세론이 무너져서 이제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면 진짜로 불안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예, 저도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게 지지율 상승을 보이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조사의 여러 가지 형평성 그리고 조사의 의도 이런 걸 이제 공격하는 부분은 저는 일종의 뭐 국민의당 표현대로 일종의 좀 초조감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 따지고 보면 이 사실 그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패를 내보이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강구도를 어떤 식으로든 저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양강구도가 되면 불리하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 입장에서는 더 결집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또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네. 뭐 선거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이 오자 구도가 지금 그대로 지금 앞으로 갈지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양자 구도로는 아마 압축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양강 구도를 지금 만든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의 생각인데 그렇죠.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양강 구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럼 자신들의 특장점을 더 내세우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이 공신력 있는 그 언론 기관의 중심이 돼서 하는 여론조사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잘못된 선거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양자 대결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붙여보고 싶은가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JTBC 여론조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쿠키뉴스 쪽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사실 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양자로 붙여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48.1%, 문재인 후보가 43.7%로 나타나고 있는데 엊그제 조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좀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확실히 딱 굳어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자 대결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자꾸 저렇게 붙여보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한 정치적 상상력이죠. 네. 왜냐하면 그런데 저게 자꾸 저런 정치적 상상력이 어떤 여론의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도 물론 그렇겠죠.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겠죠. 예, 예. 그런데 양자 대결 구도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도 있지만 네. 다른 후보들하고의 격차가 벌어지면 네. 결국 다자 구도라고 해도 양자 대결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축소되는 후보들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JTBC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후보의 그 TK에서의 지지율이 예. 홍준표 후보가 하락을 했는데 네.
TK 지역에서도 안철수 의원 후보의 그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조차도 지지율이 뜨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충분히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으로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부러 언론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몰고 간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나라 총선에서는 다당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선호가 나타나는 반면에 대선에서는 양자 대결 구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연히 양자 대결 구도 상상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일부러 단일화를 해서 양자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가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후자의 길로라도 점점 톱니바퀴는 조금씩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네.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치 패턴을 보면 이분법적 논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와 진보. 그런 후보도 보수 후보, 진보 후보. 그러나 지금의 이 대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새로운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 지금 최소한의 지금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제외하고 지금 후보를 고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네.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대세론과 사표 방지 심리 두 가지가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양자 대결을 갔으면 하는 그런 유권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상당히 큰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역풍 또한 만만치 않고 호남에서 민주당한테 호남의 패권을 뺏길 가능성도 그런 위험성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올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흘러간다면 문재인의 대세론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구도적인 변화를 도전하는 측, 특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것을 파괴적인 전략을 취하냐. 네. 근데 이 전략을 취할 것이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정당과 한국당 이런 어떤 보수정당과 같이 연대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호남의 표심이 일정 부분 문재인 전 후보한테 이탈을 감수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고 도식적으로 양자 구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홍준표 지사의 어떤 한국당이 후보를 포기하겠습니까? 보수정당은 후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선거 대선이 끝나고 대선을 대통령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총선이 있고 앞으로 정권을 견제한 세력으로서 야당을 가는 한에서 다음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수정당은 오히려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저는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양자 대결보다도 삼자 구도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그런 프레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어떤 식으로든 완주를 하려고 할 생각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가 지금 상당히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닥친 단일화를 누가 더 유리한 국민에서 갖고 갈 것이냐의 그런 삽바싸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을 때 예. 그럼 만약 단일화 됐을 경우에 저는 단일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보수 정당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양자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보수 후보의 지지표를 최소한 15% 이내로 묶어야 된다. 네.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입장에서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죠. 지금 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대선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 문재인 소위 말하는 공포증, 문재인 네. 포비아라는 그러한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철수를 밀어주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표심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예. 진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얼치기 좌파한테 네. 표를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차피 정체성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번 선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우리 정체성을 지키자. 그런 식으로 기존의 생각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양강 구도는 사실 좀 어렵게 되는 국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표심을 어떤 식으로 지금 끌어올 것이냐의 싸움이 예. 아마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예, 조금 의견이 다른데 예. 왜냐하면 홍준표 지금 후보가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집 나간 동생 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해서 유승민 후보를 좀 제거를 하고 통째로 이제 바른정당을 갖다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좀 허들을 낮춰가지고 그 밑으로 좀 이렇게 몸을 낮춰서 들어오라는 식의 저기 의사 표시인데 네. 바른정당 내에서 TK 쪽에 저기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뭐 할 때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수도권 쪽 의원들은 TK 쪽 의원들하고는 조금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 의견 통일이 바른정당 내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지금 이 국면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본인은 할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본다면 그 다음 스텝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런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기에 바른정당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국민의당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갖다 쉽게 결정을 못 하겠지만 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에 간다고 그래도 거기도 시베리아 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 당내 의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가야지 그나마 이제 큰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게 못 믿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양념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들 이제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안희정 후보의 멘토 단장으로 좀 있었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들켜버린 내면의 속살이 뭐 이렇게 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공세를 좀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때 그 경선 마지막 당일날 예.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각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상당히 경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문자 폭탄 18원 이 또 후원금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은 아마 가볍게 아마 이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그 경선의 흥행을 뭐 저 재밌게 하기 위한 양념이라는 그날이 그런 식으로 잔치집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진짜의 속살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유감과 함께 해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해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실수였다. 이 진정성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당내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말 그대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경선 과정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일단 이 손으로 물리더라도 네. 이 이재명, 안희정 후보의 도왔던 사람들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식의 아마 이 선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모양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네, 네. 실질적으로 그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2012년도의 그 자신의 실패를 아마 뼈아프게 되새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12년 이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그때는 당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캠프가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당의 상당수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구경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려고 아마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현실화되느냐 문제는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한편 문제는 당내 문제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네. 당 바깥 일반 국민들과 지지층들에게 그렇죠. 본인이 어떠한 행보와 메시지를 보일까의 문제인데 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 총원에 가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이렇게 참배한 것은 저는 지금 뭐 문재인 후보의 통합 행보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12년도에는 안 했죠?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보여주기식 참배는 안 한다. 마음을 우러놓는 추모의 뜻이 없는데 왜 하느냐는 그런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설사 보여주기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과 또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는 그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자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대선 후보 문재인의 또 다른 성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짧게 부탁드려볼게요. 비문 진영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현재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네. 되는데 하나는 문 쪽에서 통합을 할 때 좀 배제되는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분들이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세론이 엎어지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대세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네. 개헌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 개헌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주도한 것은 개헌을 고리로 해서 한 것인데 특히 과거의 3당 합당이라든가 DJP 공동정권 이런 것들도 다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일단은 권력공유 연합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권력을 나눠먹기 여기서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역을 연합하고 세력을 연합하고 개파 보수를 연합해서 네, 네.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찢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악순환에서 결국은 개헌에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또 될까? 이런 의구심을 상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정권을 잡고 다음 정권에 개헌을 해서 그 다음 정권부터 하자 이런 것이고 지금 쫓는 입장의 안철수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DJP 공동정권을 했듯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청과 호남을 엮어서 개헌을 고려를 해서 다음 경쟁력 강화라는 포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문재인의 민주당을 빼고는 모두가 다 개헌에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촛불 민심이 표출될 때부터 이게 나라냐라는 주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개헌도 들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주자들 이야기를 보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저는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단히 미흡하다, 소극적이다라는 점이 우선에 눈에 들어옵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요. 지금 뭐 심상정 후보 의원 내각제를 주장한다고 그랬지만 심상정 후보도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면박을 줬었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전부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뭐 네. 대통령제를 뭐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하냐, 의원 내각제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국민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개헌 그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국회 선거제도를. 네. 국민 표심만큼 의석수가 가는 제도여야 되는데 지금은 40%의 지지를 갖고 50%의 찬성을 만들어서 100%를 먹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없애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검찰 공화국, 재벌 공화국을 벗어나야 되고 기본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이 모든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개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저도 이야기를 짧게 한번 부탁드리고 네, 예, 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저는 뭐 개헌이 이번에 크게 저는 뭐 이렇게 파괴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 모든 그 후보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다 개헌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헌은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것은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문제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개헌과 가서 가장 큰 폭발력이 있던 것이 바로 개헌과 맞물린 임기 단축론이었는데 임기 단축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1, 2를 지금 다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후보 다 임기 단축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가 만약에 이 다음 뭐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연동을 해서 한 3년만 하고 내가 말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큰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다 지금 개헌 임기단 측에서 소극적이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두 사람도 공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은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권 신장을 한다든지 지방분권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서로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개헌은 큰 이슈가 되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천에 옮길지가 주목이 된다. 결국 문제는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협치 내지는 연대 안 하고는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누구든지 다 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문제는 저게 대선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 않다는데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각 당이 색깔을 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대선 전에 공동의 연립 내지는 공동정부의 틀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네. 지금 다들 대선 후에 협치하겠다고 그러지 대선 전에 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별로 대선에 하지 앞으로 않아서 지금 전부 다 자강론을 외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고 네. 또 한 가지는 1, 2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네. 그렇게 자체 내에서는 모르지만 상대방 적과의 그 소통에 그렇게 네. 능란하지 못해서 그게 네. 걱정입니다. 네. 제도적 개혁을 하지 않고 적폐청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발동된 이후에 국회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선하면 곧 실현의 연속이 될 가능성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형성된 국론 분열 양상 이것이 당선된 이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국회에서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을 할 시간을 상당히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그래 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서 지지해서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된 당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한번 또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가능성이 크고 네. 이렇게 봤을 때 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와 총선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협치를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면 너무 우울해지는 결과가 아닐까요? 짧게 뭐 평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협치는 뭐 어차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협치가 그 제도적 수준으로 연정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아마 각 정파 간의 계산이 아주 분주하게 작용이 되겠죠. 네. 그건 아마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거에도 상당히 많이 변수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